자,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입니다. 락강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 여섯 번째 세미나를 강의하고 있고, 제목은 과학의 기원, 종교의 기원, 그리고 도라살의 해석.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두 번의 강의를 진행해 왔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를 보시면 대학담화가 도식으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대학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대학담화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면서 과학의 기원 혹은 과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락강은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지난주에 마지막 말미에 다루지 못했던 텍스트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라 불리는 주입상스의 방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식이라고 불리우는 주입상스의 방편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스스로를 발화하는 주인기표가 거세를 초래하고 규정한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자, 지식이라고 불리우는 주입상스의 방편들을 향해 스스로를 발화하는 주인기표를 보기 위해서는 자, 주인담화를 보셔야겠죠. 주인담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어드렸던, 그리고 지지난주에 나누어드렸던 텍스트에 주인담화 도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식은 S2입니다. 지식은 S2.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미나 17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지식은 S2, S가 기표가 2개 이상 있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식을 S2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S2가 무엇인가 하면 주입상스의 방편이라는 거야. 주입상스의 방편, 이런 표현을 쓰죠. Les moyens de la jouissance. 모양이라는 건 방법, 도구도 될 수 있고,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제 그런 표현이죠. 레모아양이라는 뜻은. 그런데 지식이 주입상스로 갈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이 주입상스라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이 주입상스라는 개념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실한 것이죠. 우리가 상실했다, 주입상스를 상실했다, 쾌락을 상실했다. 자, 이게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문장화될 수 있는, 공리화될 수 있는 프로이트의 대전제인 것이죠. 우리는 쾌락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 안에서 억압이 진행되고 있고, 이 상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쾌락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쾌락에 저항한다. 자, 이 죽음 충동은 우리가 방어해야 한다. 그걸 죽음 충동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세계를 그것이 위협하니까. 자, 그러니까 주입상스는 억압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주입상스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자, 문명 속에는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에 접근하지 못해서 불만족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대전제예요. 그리고 이 대전제 다음에 지난 강의에서는 그 대전제를 대타자의 영토는 불에 타 있다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대타자의 영토는 불타버렸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화전민들이 숲을 불태우듯이 거기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쾌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전제 아래서 세미나 16과 17이 탐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관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대타자의 영토에서 쾌락이 가능한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주입상수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10년 전에 세미나 7에서는 위반의 욕망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했었는데, 세미나 17에서는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위반이 아니라 일종의 살짝 선을 넘는, 법을 위반한다기보다는 살짝 무언가를 취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주입상수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접근을 락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거기서
그렇다면 그 방편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주입상세에 접근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지식. 알미라는 것이죠. 알미. 알미 우리를 쾌락에 다시 접근하도록 해 준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지식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제기될 수가 있어요. 이 지식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럼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쾌락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럼 뭐 학자들은 쾌락에 언제나 접근해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런 관점이기보다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식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상상의 도식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S1이 있어요. S1이. 이쪽에 S1이 있죠. S1은 주인 기표죠. 주인 기표이고 상징계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의 기표인 것이죠. 언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자, 이제 상징계가 시작된다. 자, 이제 언어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 말의 첫 번째 기능은 아이에게 거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배운다는 것은 제가 수차례 반복, 수십 번, 수만 번 반복했지만 아이가 말을 배운다라는 것은 어른들의 세계의 소통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의 법과 질서를 강제받는다라는 뜻이죠. 어른들은 아이에게 소통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복종의 방식을 가르쳐요. 어른들이 아이에게 물론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일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력이고 명령이고 복종에 대한 강제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말을 배운다라는 것은 어른들의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애기에게 "밥 먹어."라고 하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굶어 죽겠죠. 밥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밥 먹어."라는 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 밥은 먹는 거야. 그렇게 손으로 막 문대면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먹는 거야. 먹어야 잘 클 수 있어. 자, 그렇게 말을 배운다라는 것은 S1이 처음 도입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시니피형이 도입된다라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주입상스를 포기하고 자신만의 주입상스를 포기하고 어른들의 법을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S1의 진리는 자 S1이 처음에 시작됐다면 그 밑에는 거세가 있는 것이죠. 아이는 거세당하는 거예요. 거세당했다라는 것은 아이가 어머니와 향유하던 쾌락을 그 파편적인 쾌락의 세계를 포기한다는 뜻이죠. 법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1이 있고 그 밑에 진리의 자리에 거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S1이 그렇게 아이에게 거세를 강제했다면 자 이제 너는 밥도 먹어야 되고 너는 엄마 말 들어야 되고 너는 아빠 말도 들어야 되고 너는 엄마 아빠가 둘이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너는 그들의 아이라는 것,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자 이 모든 권력의 강제가 일어나면 자 여기서 자 이 S1에 의해서 아이는 불만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가 이전에 탐닉하고 있던 쾌락을 다 포기해야 하니까 어른들의 말을 배웠고 말 속에 등장하는 그 권력의 강제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그 말을 배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쾌락을 포기했으니 거기 안에서는 어떤 쾌락도 없는 불만족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는 이제 욕망할 것인가? 아이에게 공백이 도입됐잖아요. 아이에게 핍진함이 도입됐잖아요. 아이에게는 존재의 결여가 멍카에트가 도입됐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신경증자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을 구성하는 신경증자들의 특징, 신경증의 세계의 특징은 지식의 방편을 통해서 쾌락을 다시 획득한다는 거예요. 즉 S1에서 S2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주인담화의 구조가 그런 것이잖아요. S1이 있고 그 밑에 거세, 빗금친 주체가 있고 그리고 화살표가 S2로 향해요. S2로 향하는 이유는 자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S1에 의해서 거세당한 주체가 쾌락을 상실한 주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상실한 걸 되찾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찾을지를 지식의 형태로 관찰하는 것이죠. 그게 S2의 세계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관찰하는 것인가? 아이는 관찰하죠. 아이는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쾌락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아이는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요. 혹은 아버지에 준하는 성인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죠. 어떻게 하면 다시 나의 성충동을 되찾아올 것인가를 어른들의 세계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 흔히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가 보고 배워. 말 조심해야지. 야 그러다 애 나쁜 거 배우겠다." 자, 항상 아이가 배우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이는 왜 배우는가? 아이는 왜 자신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배우는가? 혹은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의 말 속에 등장하는 남성성의 귀를 기울이는가? 남자아이들은 특히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남자는 누구인지, 어머니에게 남자는 누구인지, 어머니는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 남자가 자신이 될 수 있는지, 자신이 그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걸 가늠하는 관찰자의 위치에 자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남자아이는 지식의 형태로 쾌락에 도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잃어버린 쾌락을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가? 자, 어머니를 보고 배우는 거. 어머니의 말 속에 등장하는 여성성을 관찰하죠. 여자들은 남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의 행동 속에 등장하는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어머니는 왜 저 아저씨에게 저렇게 하는지, 어머니는 저 남편, 아버지인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는지, 왜 어머니는 저 폭력을 수용하는지, 왜 어머니는 저 사랑을 거부하는지, 왜 어머니는 저 사랑에 반응하는지를 관찰하죠. 말 속에 등장하는 기표들을 탐색하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린아이는 S1의 도입으로 인해서 상실했던 자기 자신의 쾌락을 어떻게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지식의 형태로, 그 지식의 형태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S2의 밑에 대상 A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잉여향유인 거예요. 잉여향유. 상실한 그건 아니지만, 즉 근친상간적인 쾌락은 아니지만 부모의 말 속에서 혹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생산된 쾌락의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주이상스, 상실된 주이상스에 대한 보상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식은 주이상스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되셨죠.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신경증자들에게는 주이상스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어른들이 많은 행동들을 보여주고 많은 말을 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쾌락이 다시 획득될 수 있는지를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암시를 제공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침묵이 흐르는 집안, 표현하지 않는 집안. 아이가 정보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혹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가 부모로부터 오는 정보를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야. 당신들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들을 나는 부모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당신들이 보이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스러워."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어. 그럼 정보가 흘러 들어오지 않죠. 자, 이 경우에 아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요. 이 경우에 아이는 우울증의 세계로 들어가죠. 어른들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 S2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는 팔로스가 어디에 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을 가늠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욕망을 탐색하고 욕망을 탐닉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행동이 굉장히 어색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 아이는 어 항구적인 우울증 속에 빠져들어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신경증의 세계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상징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아예 S1에 의한 거세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경우. 자, 이 두 번째 경우는 다시 두 개의 경우로 나뉘어지죠. 두 번째 경우의 첫 번째 케이스는 정신병적 주체가 되는 거예요. S1에 의한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른들이 강제하는 말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형태를 통해서 쾌락을 탐닉하는 방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체의 주입상스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신병적 주체의 쾌락의 세계인 거예요. 정신병적 주체가 자신의 신체에 등장하는 다양한 어 환각적인, 망상적인 쾌락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 그 경우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의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경우에도 이 신체를 찾아오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신체를 찾아오는 그 파편적인 주입상스의 어 어떤 공격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다시 지식을 추구하기도 해요. 이 정신병적인 주체는 다시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죠. 그 지식이 바로 편집증적 지식인 거예요. 즉 정신분열증으로부터, 정신분열적 사태로부터 편집증적 사태로 나아가는 것. 즉 어떤 강한 망상이 하나의 역사를 구성하고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해서 이 주체를 보호하도록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신분열적 사태로부터 편집증적 사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편집증적 지식은 주입상스의 방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보편적 지식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편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S1이 주체의 신체 세계 속에 좌정해야 하는데 S1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편적 기표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체는 개별적 지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편집증적 세계는 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의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성도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착은 지식을 주입상스의 방편으로 삼지 않고 물신을 주입상스의 방편으로 삼죠. 자, 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어쨌든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자신이 상실한 쾌락을 보상받으려는 과정 속에서 S2를, 지식을 선택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런 지식인 거예요. 아, 남자는 이렇게 하더라. 여자는 저렇게 하더라. 이와 같은 지식들인 것이죠. 이 지식이 뒤집히는 경우가 바로 동성애적 주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S1의 주인 기표의 도입이 주체의 세계를 주입상스로부터 분리시켜 버린다면, 자, 이걸 보편적 폐제라고도 불러요. 포클루전 제네랄이라고도 부르죠. 보편적으로 다 폐제됐다라는 거예요. S1이 도입되어서 야기되는 효과는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폐제되었다. 즉 주입상스가 폐제된 거예요. 이제 쾌락이 없다라는 거죠. 보편적 폐제가 실행이 되면, 자, 남는 건 뭐냐면 S2를 통한 가능성이 S1과 S2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상징계에 존재하는 건 S1과 S2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는 것은 물론 뭐 다른 것도 가정해 볼 수 있죠. S1이 도입되었으니 공백도 도입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물이 살해됐으니까. 우리의 신체가 살해되었으니까 신체가 공백으로 제시되는 것이죠. 텅 빈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백과 S1과 S2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없던 게 생산돼요. 그게 뭐냐면 대상 A, 잉여 향유인 것이죠. 그게 바로 S2에 의해서 생산된 잉여 향유인 것이죠. 어쨌든 자, 상징계가 도입되어서 보편적 폐제가 일어나면, S1이 도입되어서 보편적 폐제가 일어나면 남는 것은 S2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S2 가지고, 기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쾌락을 탐닉하는 유일한 쾌락의 방편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지식의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 자, 그게 쾌락을 위한 팔루스에 대한 지식인 것이든, 그러니까 뭐 남자아이는 이래야 돼, 여자아이는 이래야 돼, 어떻게 쾌락을 취할까, 아버지는 어떻게 쾌락을 취하는가, 어머니는 어떻게 쾌락을 취하는가, 어떻게 주입상스에 접근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주입상스에 접근해서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가, 이런 지식들. 자, 이런 지식들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뭐 과학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식들이 발생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거꾸로 추론해 보면 주의상스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주의상스가 상실되어야 지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과학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주의상스가 상실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과학이 안 그래도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다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신병적 세계에서 과학이 출현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은 성도착의 세계에서 과학이 출현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성도착이라는 그 협소한 플레이 구조 안에서만 본다면 과학이 출현하지 않아요. 정신병적 세계에서도 과학 비스무리한 건 출현하지만 과학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편집증적인 지식일 뿐이지 그걸 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학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니까. 보편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와 같은 지식이 출현하려면 결국 보편적 폐제가 일어나야 되고 이 보편적 폐제에 보편성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지식이 구성되어야 과학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계속 S1, S2, 뭐 B금치 S, 뭐 이와 같은 도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락강이 왜 이렇게 논리식에 의존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무의식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는 지난주 강의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S1, S2 그러면 아니 S1이 어디 있냐? 그 구체적으로 거기 그게 뭐예요? S1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S2는 뭐예요? 그 지식이 뭐예요? 그 S2가 정확히 어디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주세요라고 어 물론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어 자 이렇죠. 이렇습니다. 이 논리식의 구조는 이 논리식이라는 것의 구조는 논리식이라는 것의 구조에서 쓰이는 이 기표들은 존재하지 않는 수식들이에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를 사유할 수 있는 어 마지막 방편이 되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어딘가에 존재하는 단어이고 용어인 것이라면 상상기적인 한계 안에서 보편성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는 MC 제곱에서 '아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리고 역학을 추적할 때 어떻게 에너지를 추적할 때 어떻게 그 이는 MC 제곱이 이 추상적인 이 단어들이 실제로 어디 있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어디에 존재하는지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사유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밖에 계산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S1이 무엇이고 S2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문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유를 위한 추론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실제 존재하는 무언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S1이 뭐냐라는 질문. 자꾸 이 S1이 등장하고 S2가 등장하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신 거예요. 어떤 무의식에서 누군가가 근본 환상에서 무언가가 있는데 선생님 제가 제 근본 환상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 하나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 그게 S1인가요? S1의 자리에 있는 건 맞지만 그게 S1은 아니라는 것이죠. S1을 그렇게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순수한 논리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논리적인 사유를 위해서 창안된 기호들인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S1이 도입되면 보편적 폐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주의사가 상실되는 것. 자 이게 바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식의 출현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출현의 조건이다. 그 지식이 출현하면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쾌락을 탐닉하게 된다라는 것. 자,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인용으로 읽어 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마지막 인용문을 읽어 드리면서 자, 그 지난주의 텍스트는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의 텍스트로 넘어갈 텐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텍스트의 말미에 있는 인용문을 보시면 됩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Assurément, au départ, il n'y en a pas.
tous les signifiants s'équivalent en quelque sorte pour ne jouer que sur la différence de chacun à tous les autres, de n'être pas les autres signifiant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확실히 그 시작에는 주인기표를 말하죠. 그것은 없습니다. 서로에게 등가인 모든 기표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기표들에 대한 차이에서만 즉 다른 기표가 아니라는 것으로서만 작동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S1 주인담화 구성 이전의 세계를 락강이 가정에서 추론하는 거예요. 사유에 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다면 그거 좀 유치한 질문이 되어 버려요. 아니 그 주인기표 이전의 세계,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를 가 봤냐? 락강이 거기 가 보고 그런 거 역사성 다 조사하고 그 사람들의 언어 다 들어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랄까 좀 유치한 비판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사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논리적인 구조를 설정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S1이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용문에서는 그렇다면 그 S1이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는 어땠을까를 추론해 보는 것이죠. 분명히 그 이전에도 말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말은. 기표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신병적 주체를 관찰해 보면 있으니까. 정신병적 주체들의 세계에서 S1은 없지만 S2의 세계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정신병적 주체라고 해서 조현병자라고 해서 말 못하는 거 아니니까. 말 엄청 잘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다변증이라고도 하죠. 엄청나게 말을 계속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있죠. 정신병적인 주체도 굉장히 말을 잘할 수 있고 우아하게 잘할 수 있어요. 다만 S1에 보편적 중심점이 없을 뿐이지. 자, 그러니까 이 S1 이전의 세계는 어떨까를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 세계의 논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즉 S2만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S2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기표가 여러 개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정신병적 주체들이 단어 여러 개 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정신병자가 아닌 주체보다 더 많이 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말을. 여러 가지 기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S가 하나 이상이라면 S2인 것이니까 S2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작동할까라고 추론해 본다라는 것이죠.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S1이 없는 세계에서의 기표들은 어떻게 작동할까? 전형적으로 소시리적으로 작동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바로 서로에게 등가인, 자 다들 등가인 거예요. 기표들이 다른 기표 위에 하나가 있지 않고 다 그냥 똑같은 기표들의 세계인 것이죠. S1이라는 우월한 기표, 권력의 기표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기표들이 다 등가를 이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등가를 이루는 기표들이 어떻게 의미를 생산해 내는가 하면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가 아닌 것으로서만 하나의 기표가 다른 기표와의 차이를 통해서만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거다라고 지금 락강은 전형적으로 소시르적인 언어학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소시르가 도달한 장소는 인간의 더 근본적인 언어적 구조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야콥슨이나 소실의 언어학보다 락강의 언어학이 보다 본질에 접근한 언어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기에 락강은 자신의 언어학을 아주 겸손하게 이 프랑스어로 언어학이면 랑귀스틱인데 자신의 언어학을 랑귀스트리라고 표현을 해요. 랑귀스트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언어의 학문적인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고 그냥 언어학적인 도구들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임기응변으로 만든 이론인 것처럼 랑귀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낮추어 부르는 것이었죠. 근데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전혀 낮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겸손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락강의 언어학, 즉 S1과 S2의 언어학은 S2만 존재하는 소시르적인 언어학의 세계보다 훨씬 더 인간의 언어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구조를 보여주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언어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어는 절대로
의미를 생산하는 소시르도 물론 아주 뛰어난 발견했던 것이지만 그 이전의 언어학의 세계는 상당히 뭐랄까 유치한 언어학이었던 것이죠. 하나의 언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이 있고 그에 대응하는 사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상당히 신화적인 언어학을 구성해 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언어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어는 기표들의 세계를 통해서 그 차이와 그 서로의 어떤 거리들을 통해서 의미를 생산해내는 것이고 실제 대상과는 거리를 둔다라는 것,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 언어는 언어 스스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소시르가 발견해냈으니까 그것만 해도 아주 뛰어난 언어학이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권력작용이라는 것을 아주 근본적인 권력작용에 의해서 작동한다라는 것을 락강이 인간의 무의식을 살피면서 발견해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락강은 그것을 지금 반추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S1이 등장하는 신경증의 세계, 억압의 세계, 거세의 세계, 언어에 의해서 사물이 살해된 세계, 이전의 언어는 어땠을까? 그 이전의 언어는 S2만이 작동하는 세계이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어떤 지식들이 생산될 거예요. 기표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의미들이 생산될 테지만 하지만 그 기표들의 자유로운 연쇄 속에서 생산되는 의미는 끝없이 미끄러지는 환유적 의미의 세계일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의미는 결국 일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지식의 세계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정신병적 주체들의 세계에선 분명히 의미들이 발생하지만 그 의미들은 끝없이 흩어지는 의미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들이 끝없이 미끄러지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정신병적 주체들이 조현병적 주체들이 발명해내는 것이 그야말로 임기응변을 통해서 발명해내는 것이 바로 편집증적인 폐쇄성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편집증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강력한 망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그 맹신, 그 광신의 세계는 그야말로 망상인 것이죠. 그것이 망상인 이유는 저의 아주 오래된 이론이죠. 그것이 망상인 이유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편에 신경증자들의 세계 역시 망상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경증적 주체, 소위 자기 자신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에서 작동하는 신념 역시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상과 소위 정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망상과 정신병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망상의 차이점은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바로 보편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믿느냐 아니면 한 명만 믿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영화에서 보면 뭐 아주 어, 극악무도한 악당을 넘어서서 이 우리의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극악무도한 악당을 넘어서서 어떤 종의 미치광이가 등장을 하죠. 거의 미치광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등장해서 세계를 파괴하고 뭐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아주 정신병적인 주체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지구를 파괴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구를 정말로 파괴로 몰고 가는 것은 즉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지구를 파괴로 몰고 가는 어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무기는 결국 무기인 것이죠. 무기가 전쟁이 지구를 파괴로 몰고 가는 것인데 그 무기는 누가 발명해낸 것인가요? 핵무기들. 핵무기는 누가 발명했어요? 미국이 독일과 미국이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미국이 발명하고 미국이 연구해서 거의 핵전쟁을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켰고 실제로 그것을 실험했고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했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미국인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제가 미국을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자리에 다른 어떤 나라가 있었어도 소련이 그랬던 것이기도 하죠. 다른 어떤 나라가 있었어도 자, 그 전 지구를 몰락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이끌고 가는 그 집단은 가장 합리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집단.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찬탈하고 굉장히 많은 폭력적인 사태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미디어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탈레반이 무지막지한 집단인지, 물론 그렇습니다. 얼마나 탈레반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부장제를 넘어서서 그 종교적 맹신과 광신의 집단적인 광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는 집단인지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인간적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집단, 미국, 서구가 식민지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전쟁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상대방을 어떻게 겁박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0보 100보라고. 지구를 멸망시키는 자들은, 지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자들은, 그 망상 속에서 온갖 종류의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정신병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자, 양쪽 모두 망상, 물론 정신병자의 망상도 위험하죠. 정신병적인 주체들의 망상도, 편집증도 거대해지면, 권력을 획득하면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신념 역시 망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보편성이냐 아니면 개별성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자, S1이 지금 없는 세계의 S2의 의미 발생을 락강이 언급했던 인용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흔히 정신분석, 임상이 시작이 되면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프로이트가, 그 이후에 프로이트 후속 세대들도 그렇고, 정신분석 그러면 임상 과정에서 마치 트레이드마크처럼 제시하던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자유연상이죠. 자유연상. 그런데 이 자유연상이라는 건 뭐예요? 기표의 기표를, 그 다음에 기표를 계속해서 환유시키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기표들을 말하도록 하는 것, 의식의 통제를 느슨하게 만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자유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자유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얼핏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치 S2들이, 즉 자유로운 S1이 없는 S2들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느슨한 방식으로 연쇄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유현상을 여러분들 중에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 내담자에게 자유현상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신경증자라면, 즉 정신병적인 주체가 아니라면 자유현상은 결코 자유롭게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바로 세미나 17에서 락강이 하고 있고, 또 콜레트 솔레도 자주 언급을 하죠. 자유현상 시켜봐라, 내담자에게. 자유현상 하나,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담자는 자유현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표들을 연쇄를 시키고는 있지만 결국 S1의 지배 안에서 그 기표들을 작동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현상 시키면 오히려 더 뻔하게, 더 뻔한 방식으로 수렴하는,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사태를 발견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현상 한번 해보세요. 혹은 자유현상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정신분석 받아보신 분들은. 기이하게도 평상시의 대화에서는 안 그런데 자유현상을 시키면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자유현상 시키면 자꾸 똑같은 주제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즉 S1의 주변으로 자꾸 반복해서 끌어당겨지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S1이 어디에 있는지, S1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처음의 상황에서는, 처음 분석 상황에서는 자유현상을 나름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그렇게 처음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유현상 해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자유현상은 신경증자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S2의 연쇄들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절대로 신경증자들에게는 자유롭지 않은 현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S1에 의해서 이 연쇄의 한계가 구획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자유현상보다는 더 선호하는 방식은 뭐냐면
공격이죠, 공격. 분석가가 내담자를 언어로서 공격하는 것,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의 형태로 오히려 계속 뜻밖의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방식으로 내담자를 몰고 가면 오히려 내담자의 대답들은 보다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증문즉답해야 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오히려 그 자유연상의 근본 취지에 맞는 임상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연상을 시키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더 많이 선호를 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자유연상이 만약에 진정으로 가능하다면 자유연상은 사실은 정신병적 주체들에게 훨씬 더 가능한 문법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적인 주체들에게는 자 S1의 보편적 폐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억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현상이 그야말로 일어나죠. 그래서 정신병적 주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끝없이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서 어떤 주제도, 특정한 주제도 등장하지 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자 그와 같은 현상들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경증적 주체들의 세계에서는 S1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연상을 시켜도 자유롭게 풀어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자유연상이 사실은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S1 이전의 세계가 그야말로 자유로운 연상이 가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S1 이전의 세계를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그곳에서는 S2들이, 즉 주인 기표 없는 기표들이 서로의 차이만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그러한 문법들이 형성이 됐었겠구나. 전형적인 소시리적인 언어의 세계가 가능했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그런데 정신병적 주체들이 자신들의 자유현상을 통해서, 그들의 말은 그야말로 자유현상이죠. S1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발화 속에서 등장하는 끝없는 미끄러짐, 끝없는 환유적인 미끄러짐에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정신병적 주체도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자 하니까. 자, 그럴 경우에 정신병적 주체들 역시 S1을 발명해낸다라는 거죠. 보통 신경증적 주체들의 세계에서는 S1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정신병적인 주체들은 S1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S2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환유 속에서 불안을 느낄 경우 편집증을 통해서 S1을 발명해낼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S1을 제임스 조이스가 다시 발명해내고 있었던 그 사건으로 락강의 정신분석의 임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물론 정신병적 주체가 아니라 해도 신경증적인 세계에서도 S1이 주인기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를 흔히 경험하잖아요.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에 근거한다면, 그러니까 정신의학의 세계 말고, 정신의학의 세계는, 제가 정신의학의 세계를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정신의학의 세계는 스스로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정신의학의 세계는 정신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정신병의 증상이 어떤지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증상을 약화시키고 완화시키는 다양한 뛰어난 약물들을 개발해서 증상이 폭발하고 발작하는 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신경정신의학은 왜 사람이 미치는지, 왜 광인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몰라요. 추정은 해보죠. 그들도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추정하죠. 절반은 유전적인 요인인 것 같고 절반은 환경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말을 하세요. 의젓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의젓함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저는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태도예요. 절반은 환경적이고 절반은 유전적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정신의학에서는 뛰어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파악해내고 우리가
정신병적인 주체들이 발작하거나 혹은 정신병자가 아닐지라도 어떤 종류의 다양한 정신적인 트러블을 겪고 있을 때 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온갖 종류의 정신적인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내리누르고 완화시키고 그것들을 진정시키는 다양한 약물 체계들을 개발해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신병자가 왜 정신병에 걸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 특히 락강의 정신분석은 정신병적인 구조, 정신병의 발병과 그 원인, 그리고 그 전개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정확해 보이는 설명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자, 그것에 우리가 의존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락강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와 같은 락강의 정신병 진단의 이론에 의존해 본다면 정신병은 이런 거예요. 정신병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정신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1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이가 들어간 세계인 것이죠. 즉 언어의 억압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언어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정신병적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의 세계에서는 상징계가 보편적인 권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정신병적인 주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없는 환유의 세계, 끝없는 말의 미끄러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분열적인 사태 속에 빠져든다든지 아니면 그 분열적인 사태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편집증적인 망상을 만들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엄호하고 은폐하는, 그 폐쇄시키는 그와 같은 상태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데, 자, 그게 정신병의 구조라면, 자, 그것과 다르게 우리가 흔히 뭐 또 경계선 장애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다른 종류의 증상들을 발견해내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 사람은 분명히 정신병적인, 즉 조현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멀쩡하던 사람이 어떤 외상적인 트라우마의 사건을 겪게 된 이후에 좀 이상해지는 그와 같은 상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 또한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 사람은 분명히 정신병적인 주체가 아니에요. 정신병적인 주체들은 거의 예외 없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에 발병을 하는데, 즉 자신이 부모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등장했을 때, 자, 그 시기에 발병을 하는데, 예를 들면 40대라든지 50대의 정신병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쌍용 자동차 사태 때, 그때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그 농성하던 집회 시위하던 노동자 중에 자신의 생계와 모든 걸 박탈당하고 그들에게 그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폭력 행위를 당하고 그 공포 속에서 완전히 폐쇄된 삶을 살면서 아주 거의 조현병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주었던 그러한 환자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분들은 전혀 조현병자는 아닌 거예요. 조현병자가 아니었어요. 40대에 어떤 아주 강력하고 어떤 인격과 정신적인 어떤 그 지탱의 토대를 위협받을 만한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에 정신병적인 어떤 망상 속에 빠진다든지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그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 그와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클래식한 방식으로 정신병적 주체라고 분류하는 그와 같은 증상의 주체들과는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주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구성하고 주인기표를 구성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S1이라고 불렀던 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훼손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S1이 심대한 상태로 약화되었을 경우에는, 주인기표가 심대하게 쇠락하는 경우에는, 자, 그 경우에는 그 심리적인 충격인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충격을,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베트남 전쟁에서 그 충격을 받았던 트라우마에 그와 같은 주체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S1이 심대하게 훼손당하는
삶의 경험을 했던 주체 역시 그들 역시 정신병적인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치료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겠죠. 정신병적인 주체의 치료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어야 하겠죠. 이 S1을 보강시켜 주고 이 S1 주인기표 어 아버지의 이름을 위협했던 사태를 말하게 하고 애도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다시 이들을 이 어떤 외상적 주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을 다시 공동체에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과정 속에서는 정신병적인 주체에 대한 치료와 이 외상적 주체에 대한 치료를 분리해서 생각해야만 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외상적인 경험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경험된 그와 같은 주체가 주인기표가 약화되는 그와 같은 과정 안으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인기표가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약화되는 주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심대하게 약화된 것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좌절을 경험하고 혹은 삶의 어떤 다양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혹은 현실적인 어떤 아주 자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인기표를 약화시키고 주인기표에 대한 맹신과 신뢰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 주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퇴락하게 만드는 삶의 시간의 경험들이 그 주체를 그 주체를 그 주체의 정신을 일종의 우울증이나 혹은 분열증적인 사태 속으로 그와 아주 유사한 사태 속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그 대표적인 경우는 우울증이죠. 그럴 경우에 주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또한 흥미롭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러한 주체들은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종류의 맹신에 자신을 던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삶을 살아가다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다양한 우울증을 경험하다가 갑자기 종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 자, 그게 꼭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적 광신에 빠지는 중년의 주체들. 자,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약화된 주인기표의 사태를 견디기 위해서 종교적 망상 속에 자신을 던져 넣는 그와 같은 해결책에 자신을 던져 넣는 주체들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게 종교적인 편집증에 자신을 던져 넣는 거죠. 혹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던져 넣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사태들을 락강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 "속지 않는 자들은 방황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락강의 21 번째 세미나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썼던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속지 않는 자들은 방황한다." 왜냐하면 자, 이걸로써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속지 않는 자들의 반대말은 속는 자들이죠. 속는 자들은 그렇다면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의 모습인가 하면 바로 신경증자들, 우리 모두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속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에 속는 것이죠. 주인기표에 속는 것이죠. 주인기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주인기표를 수용하고 주인기표에게 맹신하는 거예요. 주인기표를 맹신하면 그 이후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믿는 지식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상실된 쥐상스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잉여쾌락을 탐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산다."라고 부르는 잘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잘 적응하고 공동체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속는 자들은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상징계가 뚫어준 그 길을 팔루스의 길을 잘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속는 자들은 방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속지 않으면
즉 그 주인 기표가 약화되어서 우리가 그걸 속일 수 없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 주인 기표가 들어오질 않아서, 받아들이질 않아서 속지 않게 되었다든지, 그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정신병적인 주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속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황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딘가에 표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한 표류 속에서 분열적인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극도의 불안을 겪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삶의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주인 기표를 대신할 맹신의 기표를 붙잡는 것이죠. 그게 바로 광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 종교적인 광신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이기도 하고, 어 때로는 그 중년의 위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종교의 맹신 속으로, 종교를 매개로 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자에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남자에 의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속지 않는 자들은 방황한다가 프랑스어로 레농듀프에라는 표현이에요. 그 문장이에요. 레농듀에라고 하는 문장인 것이죠. 여기서 레는 복수의 정관사고, 농듀프는, 농은 노고 하지 않는다. 듀프는 얼간이 바보, 속는 자예요. 그래서 농듀프는 바보가 아닌 자인 것이죠. 농듀프는 그래서 속지 않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에흐는 에헤라는 방황한다, 뭐 떠다닌다라는 뜻의 동사의 현재 복수형이죠. 3인칭 현재 복수형이죠. 그래서 레 농디프는 속지 않는 자들이고, 에흐는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이 문장을 락강이 제시하는 이유는 단지 주인 기표에게 않았던 자들이 방황할 것이다라는 뜻인 것만이 아니고, 그에 더해서 이 레농디에흐라는 이 레농듀페라는 문장을 똑같이 발음하지만 다르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락강적인 교육법이죠. 드러내어서 제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레농듀페는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뜻이지만, 레농듀페라고 발음하면 레 이거 여전히 복수의 정관사이고, 농은 조금 전에는 NON이었죠. 농 아니라는 뜻이었지만 여기서는 NOM이 돼요. 즉 이름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S가 붙죠. 복수의 X가 붙는데, 프랑스어에서는 복수의 S가 자음이 마지막에 붙어도 발음을 하지 않으니까 역시 똑같아요. 레농은 이름들이에요. 뒤는 of죠. of, 뒤는. 그리고 빼그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농 뒤빼그는 또한 아버지의 이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를 똑같이 발음하지만 역시 다르게 써서 다른 의미로 발생시킬 수 있는 문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즉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기 때문에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의 이름이 일자가 아닌 경우에는 방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락강이 말하고자 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단일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 단일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방황을 멈추자. 내담자가 분석실에 들어오면 지금 방황하고 계시군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상식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합리적인 그러한 이성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적인 규범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방황하는 사람을 우리 사회의 아버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보통 심리 상담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낙관형 정신분석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너의 이름을 발견해라. 너의 이름을 발명해라. 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사태는 나쁜 사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박증적 주체가 아버지의 단일한 기표에 주인 기표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나는 지금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잘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라고 강박증적인 호소를 할 때 락강의 정신 분석은 그 내담자를 히스테리증자화 시키는 방식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좀 안전한 상태에서의, 즉 분석가가 지켜주는 상태에서의 방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담자가 한 가지 아버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태로부터 느슨한 상태로 이행하도록 만들어서 이 내담자를 여러 가지 아버지의 이름들이 가능한, 즉 방황의 상태 속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락강이언 정신 분석의 절차인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그와 같은 히스테리증자의 상태 속에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S1을, 즉 자기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발명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의, 락간이언 정신분석에서의 방황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황은 숭고한 방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 정신분석은 타자적인 주인기표, 타자적인 S1에 자신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우선 먼저 타자적이었던 S1은 바로 보편적 아버지의 이름인 것이죠. 신경증을 만들어낸 주체로서의, 주인으로서의 주인기표가 S1이라면 그 S1에 의해서 완전하게 지배받는 상태는, 자,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나름 괜찮겠지만 그게 윤리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분석실에 찾아왔을 때에는 그와 같은 S1에 강력하게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S1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본인이 발명해낸, 내담자 스스로가 만들어낸 주인기표를 분석 절차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제안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락간이언 정신분석은 절대로 내담자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져보시죠. 혹은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타자적인 S1, 타자로부터 등장해서 내담자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 S1을 제한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내담자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주인기표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자, 인용문을,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텍스트의 인용문인데요. 자, 그 인용문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 주제에 대한 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C'est aussi par là que chacun est capable de venir en position de signifiant maître. Et très précisément en ceci que c'est sa fonction éventuelle. C'est ainsi que je l'ai défini de toujours, de représenter un sujet pour tout autre signifiant.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한 각각의 기표는 주인 기표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자, 그것은 그 자신의 잠재적 기능이고, 그와 같이 나는 항상 주인 기표 그것이 주체를 온전히 다른 기표에게 표상하는 것으로서 규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장, 자, 이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텍스트의 첫 번째 인용문입니다. 자, 이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 주인기표가 된 것은 우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한 문장으로 강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어쨌든 이 인용문에서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있잖아요. 주인기표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은 각각의 기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기표의 자리에는, 자, 우리가 흔히 지금 일단 구도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더 근본적인 구조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프로이트는 아버지가 신경증의 배후에 있다. 아버지가 억압의 배후에 있다. 아버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어머니와의 유착 관계에 있던 아이가, 이자 관계에 있던 아이가 비로소
공동체의 세계로, 문명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보편자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락강은 그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가 보편자가 아니라 보편자의 자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게 S1인 거예요. S1이 보편자의 자리인 것이고, 이 S1이 등장만 해서 기능만 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건 신경증적인 세계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억압의 세계가 구성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구성이 될 수 있고, 상징계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S1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S1의 자리에 우연히 아버지가 등장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가 모계 사회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 세계가 구성이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모장제라고 불렀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억압자는 어머니겠죠. 어머니. 여기서의 억압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때로는 아주 흔한 경우에 성추행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성추행을 하는가? 만약에 가모장적인 사회가 구성이 됐다면, S1의 자리에 여성이 등장했다면, 그래서 권력을 여성이 쥐었다면 여성에 의한 남성 성추행이 빈번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S1의 자리에는 그 사회, 그 세계에서 힘을 행사하는 자가 등장해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인간 사회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실은 포유류의 사회도 그렇죠. 수컷이었다는 거죠. 수컷이 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었고, 더 폭력적이었고, 더 지배하려는 본능이 강했기 때문에 S1의 자리에 우연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우연이라는 거예요. 필연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세계, 아버지의 세계의 구조는 아주 근본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그 뒤에 더 근본적인 구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S1과 S2의 구조라는 거죠. 주인 담화의 구조는 그런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버지의 담화가 아니에요. 주인 담화는 아버지의 담화 구조보다 더 근본적인 담화인 것이죠. 이 주인 담화가 더 근본적인 구조로 추정되고, 그 근본적인 구조에 아버지가 등장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기표는 그게 무엇이 되었건 주인 기표의 자리에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기표가 주인 기표의 자리에 오기만 한다면, 혹은 다시 말해서 주인 기표의 기능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 주인 기표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주인 기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이건 어머니이건 다른 모든 어떤 것이건 이 기능을 하면 주인 기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체를 다른 기표에게 표상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주인 기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체를 다른 기표에게 표상해 줄 수 있다면 주인 기표의 기능을 완수한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이름은 근본적인 구조가 아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해명을 일단 매듭 짓고 이 인용문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락강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즉 가부장적인 세계가 초월성의 세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왜 프로이트는 그렇게 가부장적인 이론을 만들어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페미니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프로이트 읽고 이거 너무 가부장적이다. 아니 왜 아버지가 지배해? 라고 반문하시고 반발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드려 왔고 지금까지. 프로이트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아버지가 지배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이 이렇더라. 가부장적인 세계, 가부장적인 권력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보아라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필연적이고 아버지가 초월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배하는 세계가 인간의 본성이니까 인간의 본성을 잘 보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펴보았더니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락강은 한 발 더 나아가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았고 세상을 살펴보았더니 아버지라는 이 이름이 이 가부장적인 체계가 지배하고 있더라.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이건 이 사회의 권력이 우리에게 강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건 윤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주인 기표를 발명해 내라. 라고 말하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가부장적인 남근 중심적인 세계를 찬양하고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근 중심적인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 근본적인 토대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성된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방식으로 정신분석의 이론들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뭐 표현하시는 분도 있죠. 프로이트 남자니까 여자는 몰라. 그러니까 프로이트 공부 안 할 거야. 락강은 저건 남자니까 남자의 생각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거야. 그러니까 저런 가부장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을 거야. 심지어는 락강이 바람표 때문에 종황지처를 버렸다며. 그러니까 락강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야. 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일단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초월성이 아니다. 이데아가 아니다.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초월적인 이름이 아니다. 오히려 그 초월성의 자리에 가정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주인기표다. 그리고 주인기표는 성이 없다. 그건 자리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그 직전에 논의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인용문에서 주인기표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체를 온전히 다른 기표에게 표상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것. 이게 주인기표의 기능이라는 거. 이것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던 주인기표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규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체의 규정이고 기표의 규정이죠. 하나의 기표는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표상하는 것이다. 자, 이게 기표 규정이고 주체 규정이잖아요. 혹은 말존재로서의 주체의 규정인 것이잖아요. 혹은 기표로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파악할 때의 주체 규정인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규정은 다시 한번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겠죠. 자, 주체를 일단은 언어가 표상한다라는 것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뭐 그냥 언어학 공부할 때 언어는 나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라고 이해한다면 그건 오산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이 언어는 나를 표현하는가? 물론 그건 맞아요. 나를 표현해 주죠.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뭘로 표현하겠어요, 나를. 여러분, 언어는 인간 존재의 아주 근본적인 도구이자 수단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면 여기서 제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청각장애라든지 언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도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죠. 뭐 수화를 한다든지 다 기표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뭐 텍스트를 만들어 쓴다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언어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이라고 부르는 모든 존재의 아주 근본적인 특성인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언어적인 표현은 단지 나를 표현하는 소통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용문에서 이 주인 기표가 만약에 주체를 다른 기표에게 표상한다면 그냥 표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주인 기표는 우선 먼저 주체를 어떻게 하나요? 살해하죠. 살해해야 나를 다른 기표로 데려가서 표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락강의 언어학인 거예요. 이 살해란 무슨 뜻인가? 자, 우리가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언어의 세계의 의미들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의 물질성이 이 존재감의 물질성이 억압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억압되어야 나는 언어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언어를 믿고 따르고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이 신체가 나의 신체를 채우고 흐르고 있었던 주입상스가 즉 나의 신체의 근원적인 기억인 아이와 어머니의 밀착감이 언어에 의해서 억압되어서 살해되지 않는다면 즉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면 나는 언어 안으로 들어가서 언어를 통한 욕망을 추구할 수가 없게 돼요. 너무나 싱거운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나의 신체가 경험했던 근본적인 쾌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자 이게 언어에 의한 사물의 살해라는 철학의 명제를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확대 재해석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주 상식적인 의미의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시도를 해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쾌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의 쾌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체의 쾌락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갈 때 되도록이면은 아름다운 곳으로 가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혹은 뭐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이런 따뜻하고 물이 파랗고 투명하고 뭐 야자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자 환상들을 가지고 있고 그 환상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혹은 그 환상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예외 없이 일종의 낙원과 같이 우리가 아주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아주 가깝도록 그 이미지를 홍보하고 광고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내 존재가 정말로 그 낙원과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거예요. 아주 마음 편하게 그 쾌락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 쾌락에 나를 던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가게 되면 그 모든 우리가 기대했던 쾌락이 언어적이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쾌락들이 사실상 우리가 이해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 우리의 신체와 우리가 이해했던 그 낙원과 같은 이미지의 관광지와는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충만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적당히 느끼고 한 일주일 거기에 있으면 조금 지루해지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디에도 나의 존재가 완전하게 녹아들어서 충만한 쾌락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건 이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과 우리의 신체가 작동하는 방식은 간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신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즉 언어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어의 세계의 환희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연쇄 속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가 S1에 의해서 만약에 이 세계 안으로 들여보내졌고 이 세계 안에 소개되었고 백상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이 세계 안에 소개되어서 이 세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다양한 쾌락과 다양한 가치를 향유하게 되었다면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나의 신체의 상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체를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의 신체가 나의 존재가 어떤 장소에 가서 충만한 쾌락을 느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는 환유적인 언어적 쾌락만 있을 뿐이지 신체가 완전히 충족되는 충족감을 내가 상실한 낙원을 다시 되찾는 감각을 거기서 느낄 수는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신체는 언어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상실된다라는 거죠. 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은 이 쾌락은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주인기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인기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주체의 이 서브젝트의 이 수의제의 존재가 비끔쳐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인용문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죠.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주인기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했던 기표는 가부장적 세계에서는, 이 수컷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그 일을 했던 기표는 바로 아버지라는 기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라는 기표가 언제부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본인 스스로도 거세당하는 그와 같은 설정이 가능해진 이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향유하는데, 아버지는 모든 여자를 다 취하는데, 그런데 아들들에게만 너는 너 자신을 거세해라, 너는 너 자신의 쾌락을 박탈해라 라고 한다면, 이 주인기표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수행하고 있는 주인기표는 사실상 그 아들들의 신체를 거세하는 데 실패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결국은 주인기표로서 주체를 다른 기표에게 표상할 수 있게 되려면 아버지의 존재 역시 거세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건이 바로 토텐과 타부에서의 부족의 아버지의 죽음인 거예요. 아버지는 죽어야 해요. 죽은 아버지만이 결국은 아이의 신체를 거세하고 공동체 안으로, 언어의 세계 안으로 주체를, 아이를 표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즉 추상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주인기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라면, 추상적이지 않고 쾌락의 아버지였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체가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의 밀착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말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말 속에 등장하는 어떤 권위의 보편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말 속에서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속삭이잖아요. 아이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아이에게 명령하고,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가족 내의 구성원으로 들이려고 하죠. 어떤 어머니가, 혹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이에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는 내 딸 아니야, 넌 남의 애야, 그러니까 나가,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우리 딸이야, 너는 우리 가족 공동체 내부의 존재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과는 이런 친족 관계를 맺고 있어. 저 사람은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야, 너의 동생이야, 너의 언니야, 너의 오빠야,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말 속에서 이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어머니,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이 어머니가 말을 할 때 독특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자신의 자식에게 말을 할 때 독특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독특함이 뭐냐면 권위를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법이야, 그러니까 넌 지켜 라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간혹가다 그런 부모들이 있지만 그건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닌 거예요. 슈레버의 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내가 법이야, 내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자, 그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따라야 하는 법이야 그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따라야 돼. 나도 따르고 너도 따라야 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추상적인 법이 있고, 그 법을 지배하는 자의 이름은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법을 아빠도 따라야 되는데 아빠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법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지키자라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너 이런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바로 아이 앞에서 자신은 온갖 종류의 불량식품 다 먹고 나쁜 거 다 하는, 나쁜 짓 다 하는 그런 태도는 이 아이가 주인기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주인기표가 있구나 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상징계의 권위, 상징계의 권위가 의미하는 바는 그런 권위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그러한 부모는 아이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법이니까 지켜.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힘세, 내가 아빠야, 내가 가장 근육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래. 그러니까 그 법을 너도 지켜. 하지만 난 안 지켜도 돼. 나는 이 집안의 권위자이니까. 자, 이런 부분은 집안의 풍지박산으로 만드는 부모인 거죠. 아이는 절대로 폭력 때문에 잠시 그걸 따르는 척 할지라도 아이의 무의식은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슈레버 판사가 경험했던 부모의 태도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권위의 보편성이 중요하다는 거. 이 보편성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라는 것이죠.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모두가 지켜야 하는 추상성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 속에 등장하는 권위, 아버지의 말 속에 등장하는 권위는 바로 그러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 지구를 지배하는 보편성. 어머니가 지배자가 아니고 어머니조차 지배받아야 하는 상징계의 보편성이 권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아이에게 들어오면 그게 어떤 기표가 되었건,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되었건 어머니의 이름이 되었건 주인 기표의 자리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자신의 신체를 포기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지식을 통한 주이상스의 보상의 연쇄 안으로 자신을 위치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상징계가 구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주인기표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어떤 이름은,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주인기표의 기능은 그렇게 해서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표상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상징계가 구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주인기표는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가? 그렇게 해서 주인기표는 이 주체의 신체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고 핍진화시켜서 억압시켜서 상징계의 깨끗한 세계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인용문을 읽어드릴게요. Seulement le sujet qu'il représente n'est pas univoque. Il est représenté, sans doute, mais aussi n'est pas représenté. Quelque chose à ce niveau reste caché en relation avec ce même signifiant.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단지 이 주체가 주인기표가 표상하는 그 주체는 일방향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방향적이지 않습니다. 유니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표상되었지만, 주체는 표상되었지만, 주체의 신체는 표상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주체의 신체는 억압되었지만, 자, 그러나 또한 그것은, 주체는 표상되지 않았기도 합니다. 표상이 되었지만 표상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차원에서 이처럼 같은 기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같은 기표라는 건 주인 기표죠. 주인 기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가 은폐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주인 기표가 표지하고 표상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체를 거세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체를 빗금치는 것이 주인기표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신체는 어디 가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몸뚱아리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주인기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주인기표는 그냥 언어일 뿐이잖아요. 언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주인기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주인기표의 자리에 들어와서 기능하는 그 거세는 완벽하게 일어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언어는 신이 아니니까. 언어는 여전히 바벨의 언어니까. 언어는 또한 신체가 아니니까. 언어의 논리와 신체의 논리는 다르니까 이 두 개가 완전히 맞아떨어져서 언어가 신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주인기표는 신체를 표지해서 억압하고 거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른 기표에게 데려가서 언어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무언가가 은폐된 것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은폐된 채로. 완전히 거세되지 않은 채로 무언가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실제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언어에 의해서 완전히 문신당하지만 이 문신이 신체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증상의 유령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히스테리증적인 혹은 전환증적인 사태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언어가 우리의 존재를, 신체를 완전히 장악했다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 바이러스 없는 소프트웨어의 세계인 거예요. 바이러스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깔끔하게 전개되는 추상적 공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체는 언어의 지배에 때로는 저항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기표 연소를 통해서 S1에서 S2로 나아가는 이 근본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체는 상징계를 향해서 표상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이제 신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체로 감각하기보다는 언어적으로 생각하고 언어적으로 사유하는 세계 안으로, 즉 이성과 정신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의 신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자, S1은 그렇게 인간의 존재를 추상적 사유의 공동체로 이끄는 것은 맞아요. 추상적 사유의 공동체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를 상징화시키는 건 맞죠. 하지만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상징화에 저항하는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의 실제가 여전히 은폐된 채로, 억압된 채로 있긴 하지만 또한 여전히 잔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S1은, 자, 제가 우리 강의 시작하기 직전에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공개 특강을 했잖아요. 거기서 은유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은유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은유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우리의 신체가 표지되어서 언어의 세계로, 즉 다른 방식으로 사유될 수 있도록 은유, 메타포 되었지만 또한 은유라는 것의 근본적인 개념은 결국 표지된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백상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그 백상현이라는 기표가 저의 존재를 표상하죠. 표상해서 제가 어디에 가서 "저는 백상현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뭐 동사무소에 가서 "저는 백상현입니다."라고 말하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드리면 동사무소 직원분이 거기서 컴퓨터에 이렇게 조회를 해 보고 거기에 있는 제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구나. 뭐 어디서 이사를 왔구나. 뭐 전입 신고를 하러 왔구나.' 뭐 이런 정보를 통해, 언어를 통해서 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상징계 안에서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쳐요. 뭐 우울증도 겪고 있다고 쳐요. 아니면 신체가 뭐 감기가 걸려서 아주 힘들다고 쳐요. 그분한테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세요, 선생님." 저 동사무소 직원분에게 "빨리 처리 좀 해 주세요.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모르시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알 수가 없죠. 제 신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마음속에 무의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저의 이름 백상현이라는 그 기표와 저의 주민등록 번호, 그 기표가 표상하는 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니 모르시겠어요?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저 힘들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이름이 표상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이해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상징계 안에, 우리의 주체가 주인 기표에 의해서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 상징계 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외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실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제는 상징계의 세부에선 통용되진 않아요. 상징계 세부에선 통용되진 않아요. 우리가 어디 면접 시험 보러 가 갖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기표로서 다 표현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기표로서 뭐 토익 점수도 하고 토플 점수도 넣고 뭐 출신 대학도 넣고 뭐 학위도 넣고 뭐 어떤 어디서 뭔가 뭐 자격증 딴 거 다 넣어서 서류 심사에 제출을 하죠. 그래서 그 면접관님이 이 상징계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표를 딱 보고 "아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력까지는 없네요."라고 말한다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절 몰라서 그러세요. 저 더 많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욕망을 하면 얼마나 잘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말을 해도 언어로서 필터링 되지 않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분이 저를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기표가 전부는 아니죠. 그 기표 말고 나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이나 의지, 욕망, 내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나 자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계의 세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S1, S1의 세계. S1에 의해서 내가 표상되는 영역도 있지만 이 S1은 나를 표지하는 순간 표지 안 된 부분, 나의 존재에 관여된 부분, 실제에 관여된 부분도 분명히 함께 표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방향이라는 것이죠. 에키보크라는 거예요. 유니보크가 아니라는 거죠. 일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S1은 주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는 일방향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락강이 어 해겔의 용어를 사용을 하죠. 다시 말해서 해겔의 자기의식의 세계, 자기의식이 계시되는 해겔이 역사적인 변증법 혹은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의 역사성을 간주한다 해도 고려한다 해도 자기의식이라는 것을 간주하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자, 이 자기의식을 락강은 이 Selbstbewusstsein이라는 이 해겔의 용어를 자기의식이라는 것을 락강은 S1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즉 대타자가 열리면서 상징계의 세계가 열리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즉 자기의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S1이 나의 신체를 나의 실제를 나의 감각의 세계를 언어 이전의 세계를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우스헤붕이라고 하잖아요. 아우스헤붕 지향하다. 즉 억눌러서 내리 눌러버렸다라는 것이죠. 지향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지향이 일어나는 것이 또한 S1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의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것도 S1이지만 주인 기표이지만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감각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도 S1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1은 양방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은폐해서 억압해 버리는 기능과 그리고 상징계로 우리의 정신을 이끄는 기능 이 두 개를 S1이 양방향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양방향에 대한 언급을 락강이 강조하는 이유는 자 이것 때문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존재에서 망각된 것이 있다라는 것. 정신분석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한다라는 것.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체인 것이죠. 우리의 신체에서 표지되지 않은 부분이 즉 상징화에 저항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락강은 세미나 7의 시점에서는 큰 사물이라고 불렀죠. 큰 사물. 라쇼즈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망각된 것, 망각 속에 있는 것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세미나 7에서는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미나 17에서는 그 큰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큰 사물을 모방하는 작은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대상 A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잉여 향유인 것이죠. 상징계가 이 망각된 무언가를 모방해서 상징계가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더라. 그게 바로 잉여 향유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신분석은 무엇인가? 정신분석은 무엇을 하는 실천인가?
정신분석은 증상을 이렇게 다룬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증상은 바로 증상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기표에 의해서 억압되고 망각된 존재의 부분을 증상이 우리에게 소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정신분석을 받았던 분, 받고 계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증상을 가지고 보통 찾아오시죠. 물론 교육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증상, 두드러진 증상이 없어도 시작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정신분석을 시작하게 되면,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증상을 갖고 계시죠. 그 증상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일상적으로는 정신의학에서 생각하듯이 혹은 일반의학에서 생각하듯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제거해야 할 무언가로 바라보아요.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 우울증을 자신의 증상이라고 간주하시는 분, 제가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우울이 저를 힘들게 해요. 라고 말하고 분석가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일반 정신의학에서는 약을 처방해요. 그 우울증 없애버립시다. 제거합시다. 그건 불편한 거니까, 그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니까, 없어져야 할 대상인 것이니까 그걸 일단 제거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자, 그런데 그게 자,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제가 그걸 꼭 틀렸다, 정신의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울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한테 그거 제거 못해요, 그냥 그거 안고 살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폭력도 없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우울증이라는 고통을 제거해 주는 건 의사로서 충분히 동의할 만한 행동이라고 일단은 전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정신분석은, 락카니안 정신분석은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정신분석은. 자, 그 증상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령과 같은 것이다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 것이 락카니안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증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S1에 의해서 망각된 존재의 다른 부분, 실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통로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락카니안 정신분석은 증상을 단지 제거시키는 그러한 목표로 나아가지 않아요. 증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죠. 이게 왜 여기에 왔는가? 이 사람이 왜 우울한가? 이 사람이 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가? 이 사람이 왜 전환증을 앓고 있는가? 이 사람이 왜 그런 증오감을 갖고 있는가? 이 사람이 왜 그런 의존증을 앓고 있는가? 이 사람이 왜 그 특정한 인물과 그토록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 사람이 왜 부모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증상화시켜서 살펴보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이건 분명히 이 사람, 이 내담자의 S1 이전의 존재, 실제 이 내담자가 상징계에 들어옴으로써 망각하고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즉 증상은 실제의 은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이 사람의 존재, 망각된 존재를 불러내고 그 망각된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망각된 존재가 어떤 종의 폭력에 의해서 거칠게 억압당하고 이 망각된 존재를 무시하게 되고 이 망각된 존재를 폄훼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다른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이 망각된 존재가 다른 방식으로 이 내담자의 삶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와 같은 과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증상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증상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건 증상을 숭배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증상을 이 증상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상 꼭 함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증상이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래요. 내담자에게 이 증상이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담자가 조금 더 건강하게, 프로이트가 생각하듯이 건강하게 사랑하고 건강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락카니안 정신분석도. 하지만 이 증상이
내담자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의 존재가 망각된 존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건 락카니안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은 내담자가 자신의 실제를, 즉 망각된 어떤 부분을 분석의 절차 과정 속에서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각된 존재는 실체는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데아예요, 여러분. 망각된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은 지금 이런 존재이지만 원래는 저런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난주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락강이 말하는 실제라는 개념은 실체가 아니라고,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락강이 말하는 실제는 이데아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 다수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가 없는 것이고 동시에 어떤 규정이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어떤 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의 어떤 특정한 실체나 이데아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당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현실적인 존재는 A인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고 B였다라고 말해주는, 마치 우리의 어떤 운명에 관련된 어떤 숨겨진 진리가 실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그러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를, 망각된 존재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망각된 존재가 순수 다수의 형태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체험하는 것이지 그 어떤 힘을 체험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실체로서의 의미로서의 존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밝혀내어서 "자, 이게 당신입니다."라고 마치 무슨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라고 말해주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 번째 인용문을 해석해 드리면서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한 전환점을 표시해 드리는 강의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목은 과학의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과학의 기원에 도입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과학의 기원, 과학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 수업의 초기에 살짝 언급만 되었어요. 과학은 듀이상스가 상실됨으로써 구성되는 지식에 대한 추구가 발전한 것이다라는 수준에서만 언급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과학의 기원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 수업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설명이 진행될 것 같고 지금 이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자, 듀이상스가 상실되었고 듀이상스의 상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S1이라는 주행기표가 작동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 S1이 우리의 듀이상스를 완전히 소멸시키느냐 우리의 실제를 완전히 소멸시키느냐 하면 또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실제를 분명히 남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제에 대한 기억, 이 망각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 또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망각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를 상실했다라는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실제를 상실했다라는 감각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는 상실한 거 없어요. 저는 상실감 갖고 있잖아요. 저는 완벽한 존재예요.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주체는 없다라는 거죠. 기이하게도 인간은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상실했다라는 상실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미신들과 신화들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분석은 그와 같은 신화와 미신들의 자신을 내어주기를 거부하고 정신분석은 그 실제를 순수 다수의 형태로 내담자에게 체험하도록 제한하는 절차이어야 한다라는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과학의 기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설명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